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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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번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할 거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다만 뭐 일부에서 50bp냐 25bp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전망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그 뒤에 이제 Q&A에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거하고 닷 포인트, 닷 플랫이라고 하는. 그게 뭐 다플рат도 사실 뭐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네 번도 있다가 한 번 하고 가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이슈가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세 차례라고 정도표가 나왔다며요. 그렇죠. 이번 그 연준 위원들. 예. 작년에 네 차례였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네 차례였죠. 네 차례에서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네. 인상 처음 하면서 올해를 봤을 때 네 차례에서 시장에서 이제 분기 한 번이구나 했는데 네. 1분기 지나고 3월 FOMC 하는데 석 달 만에 그게 두 차례로 반이 깎이면서 네. 한 번도 못 올릴 거야 시장에서 이러니까 이제 매파 위원들이 나와서 아니야 올릴 수 있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한 번 올리는 걸로. 그죠? 내년에 뭐 세 차례는 할 것처럼 근데 뭐 연런이 얘기했다며요. 그러니까 옐런 의장 얘기는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재정을 쓴다니까 네. 이제 연준 일부 위원들이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점도표를 높게 했다. 그래서 중간값이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옐런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끝에 가서 말꼬리를 흐렸다고 뭐 어느 거예요? 그 옐런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옐런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 실업률이 뭐 완전 실업률까지 4.6. 거의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냥 경기 자체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네.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쓸 필요가 있느냐. 네. 그리고 재정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뭐 10년간 1조 달러면은 또 막대한 어떤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데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이 후보 시절부터 이 옐런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비춰지기로는 약간 아웅다웅하는 것처럼 조금 보여지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갑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둘이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을 건 없겠죠. 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봐야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것 같고, 그 돌아가면서 한번 그 각자 이번에 성명서와 Q&A를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소감을 그 좀 호기시했다 또는 도비시했다 이걸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본 근거가 어떤 건지를 한번 각자 한번 쭉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뭐 제가부터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요번에 그 점도표가 2012년도부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개념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으로 장기 레이트가 올라갔습니다. 2.9에서 3.0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2017년도 말 메디안 값이 1.4%로 뭐 세 번의 금리 인상을 담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롱턴 그 한도 자체가 올라갔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시장으로 하여금 다소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기자회견은 다소 시장의 의견을 조금 분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헛갈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옐런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부터 강조했던 고학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단언한 적이 없다. 즉 고학 경제에 지금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을 좀 줬었고요. 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옐런 의장은 트럼프가 될 것을 예상 못했었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의 미국 경기가 뭐 장기 실업률 4.6, 뭐 불안전 실업률 9.3 정도 되는데 어쨌든 견고하기 때문에 시기가 오히려 재정을 쓰려면 지금보다 이전에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기자들로 하여금 옐런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라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재정에 드라이브를 걸 거고 옐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약간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책적 혼선이 오히려 미국 달러와의 추세적인 강세보다는 오히려 보합 내지 약세를 견인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럼 미국 노동시장에 이슈 슬랙이 없어요? 슬랙이 있죠. 왜냐하면 불안전 실업률 자체가 9.3%가 물론 과거 13, 14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많이 혼재돼 있고요. 네. 더구나 계절성을 봤을 때 12월 달에 미국의 고용을 놓고 논한다는 건 1년 중에 가장 좋은 분기 시기와 국면에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야겠지만 여전히 슬랙은 좀 존재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고용은 좋아지지만 그 시간당 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제한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슬랙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네. 대부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옐런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시간당 평균 임금으로 대표되는 고용 시장의 견조한 회복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바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번에 전반적인 부분은 예상했지만 점도표에서 올라가고 이렇고 또 뭐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을 표시했던 부분은 본인들의 지금 그런 정책 경로를 통해서 네. 고용 시장의 양적 회복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질적 개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판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게 과연 현실화 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같고요. 판이 네. 판을 흔들어 버린다. 네. 저는 큰 흐름에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파생된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태까지 11월 9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달여간 금리 상승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 및 그에 대한 이제 파생되는 재정 정책, 인프라 그리고 국채 발행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가장 유의미했던 부분은 이번에 2.4 레벨에서 2.5% 레벨을 뚫고 올라간 부분은 트럼프 정책이 아니라 연준에서 어찌됐든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지만 연준에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 조금 이 부분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말까지 또 이제 매수가가 얇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 금리의 상단은 얇아지면서 한 번 더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그 이상 심리적 상단을 초과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럼 호키시하게 본 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보통 중립적으로 봤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깊게 살펴보자면 그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립으로 보는데 네. 시장의 예상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매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시장은 호키시하게 네, 그런 것 기사는 같습니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신월연구원은 이제 호키시하기보다는 좀 네, 중립적이다. 저는 그게 더 맞지 않나 보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와서 이쪽으로. 저는 뭐 그냥 FOMC 자체를 평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싶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이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서 경제 주체가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과정들이 진행돼 왔고 많이 선반영했죠 지금. 연준의 점도표 상향이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이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급증을 했고 또 금리도 이 이른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상당히 크게 올랐고 네. 원자재 시장도 보게 되면은 뭐 원유는 감산 합의 때문에 올랐지만 구리, 알루미늄, 철강석 이런 산업용 원자재 가격들은 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한 것 다 같거든요. 반영했죠. 그리고 뭐 운임 지수 좀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가 선순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대감들을 심어주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에 대한 공약 이 부분이고 연준 위원들조차도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공약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들을 경제 주체가 이렇게 쭉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연준 위원들까지도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금 그 뒷얘기들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연준 위원들까지 트럼프 공약에 대한 기대들을 반영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정말로 트럼프 공약이 얼마나 공약에 가깝게 현실화될 수 있겠냐, 그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국면으로 곧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저는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은 한 2번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중립적으로 봤네. 그러니까 저희들 전망은, 그러니까 결국은 2회 인상 예상에서 3회 인상으로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가 미국 경제의 흐름은 역시 기존 전망 정도 수준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3회까지 가기에는, 또 달러화 강세 부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작년처럼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가 또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결과를 보고 일각에서는 3번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이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반대급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공약이 그냥 바로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재정 정책 자체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렇게 되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뭐 금융시장이 변하면서 특히 달러화 강세로 갔으니까 이 달러화의 강세는 또 반대급부 분명히 미국 경제와 성장에 부담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반합 뭐 이런 3단계적인 시장 반응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파지티브한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의 영향도 분명히 시장에서 프라이싱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에 종결자로서. 예. 저희도 뭐 아직까지는 2번 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은 2번 네. 예상을 3번 예상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이게 좀 호키시했냐 두비시했냐 뭐 뉴트럴했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예, 그래서 네. 2번이니까 저희는 이제 중립적으로 저희는 보고 싶은데, 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숫자가 뭐 계속 같은 말이지만 2번이 3번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뭐 헤드라인들 보니까는 다 뭐 호키시 영문으로는 호키시 뭐 우리나라 뉴스들은 보면은 뭐 매파 뭐 네. 발톱을 드러내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 현재까지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가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2번으로 본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지난해 4번 했다가 결국 1번 했다시피 네. 원래 시장에서는 그 점도표가 2번 찍혔을 때 이번에도 잘하면 1번 더, 그러니까 기본 1번 잘해봤자 2번이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번은 거의 확실인데 혹시 더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2번일까라고 했는데 이게 2번을 넘어가 버리니까 와 엄청나게 호키시하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는 다른 게 트럼프 당선을 제외하더라도 유가 기저효과 때문에 저희는 이제 1분기에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지금 주요국들 중에서 보면은 물가가 드라기 총재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가 올라오지만 아직까지도 유가 기저효과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코어가 올라오는 나라, 코어 인플레가 올라오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거든요. 지금요. 거기는 뭐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임금 상승률 자체가 올라오고 그 와중에 트럼프가 되어서 임금 더 올려줄게 이러니까 지금 기대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1분기에 만으로 깎이면서 뭐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이제 지금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주변 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언제 애매모호하지 않을 때 리포트 쓴 적이 있어? 항상 리포트 쓰려면 항상 애매모호했지. 그렇죠. 그래서 리포트를 써봅시다. 인상 시기 누구부터? 저는 6월이 좀 적합하지 않나. 6월. 네. 왜냐하면 뭐 그때 기자회견도 있고 뭐 12월처럼 분기 말 회의에서는 뭐 좀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계절적으로 1분기가 경기가 좀 일시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꼭 반복된다는 뭐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특징을 지금 최근에
특히나 근래 들어서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사실은 이상 기온 네, 경기 추워서. 불황 있잖아요. 계속 요 내년에도 이상 기온 경기 불황일지는 알 수 없지. 네, 알 수는 없죠. 너무 파업도 있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냥 뭐 거기도 메르스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3월에 빠르게 한다면은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하고 네. 뭐 본격적인 이제 정책 내각 꾸려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미국 경제를 보듬어 가면서 가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급격한 긴축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만만하게 가는 6월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희도 같이 6월. 같이 네, 어차피 이제 같은 하우스. 같은 하우스 될 네, 거니까. 뭐 이유도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3월에 미국 부채한도 재정절벽 이슈가 있죠. 일단 그거 통과도 돼야 되고, 3월 그 1분기 하기에는 이제 뭐 정부 꾸려지고 상하원에서 어떻게 할지도 봐야 되고, 부채한도 그거 넘기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숫자들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유가 기저효과가 이제 꺾이는지 뭐 이런 거 다 보고 하면은 6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6월 말고 다른 달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 달 생각하세요? 하우스 뷰는 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3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딱 두 번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가정들이 있는데요. 유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말 유가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옛날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IS 커브 시프트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니까 옐런이 1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2월하고 3월인데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2월 달 상황 보고 3월 달에 다시 금리 인상하면서 LN 커브 다시 좌측으로 옮기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뭐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중동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당분간 못하다가 또 연말에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3월이냐 6월이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월 달 일단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번 인상이 6월이라고 한다면 사실 6개월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금리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일부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3월 인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쉴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3월 가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저도 이제 6월 그 인상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하자면 결국은 내년도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트럼프의 1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2월에서 3월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아마 이 트럼프의 공약 달성에 대한 의지가 아마 그 예산안에 반영이 될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예산안을 이 현재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얼마만큼이나 수용해 줄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용도에 따라서 이른바 트럼프 공약에 대한 효과들이 현실화되는 시기로 나타날 거라서 그 부분들을 연준이 좀 마저 지켜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도 3월보다는 6월 쪽이 조금 더 연준으로 하여금 편안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및 채권 시장의 입장으로서 약간의 기대감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이제 원래 내년 예산안은 벌써 올해 잡혀져 있는데 예, 있죠. 이제 자기가 취임하면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수정 예산안을 내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그 뭐 한두 달 내에 낸다 취임하고 뭐 오케이인데 지금이 거기도 인수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고 인수위에서 예산 지금 다 하나씩 점검하고 있을 거고 기존 예산에 조금 이제 변경 예산으로 바꿀 텐데 그래서 난 여기에다 주안점을 두겠다 지금 이걸 텐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하고의 관계가 어떤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조금 바로잡아 드리면 네. 미국은 대통령 그 선거를 이미 감안을 해서 내년 9월 30일까지 2년짜리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놨어요. 아, 그랬었나요? 예, 네. 그래서 내년 9월 30일까지 예산안 이미 짜여져서 지금 집행이 되고 손을 있고 못 대고 미국의 회계 연도는 이제 10월 1일부터 네.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년도 3월까지 트럼프가 그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9월까지 내후년 예산을. 예, 그 예산을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그럼 아무 소용 없네 내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가자들 기존 예산안에 수정도 없어요? 그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미 편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던데. 그리고 대통령 그 예산안이 3월에 그 국회에 내면 네. 그 국회에서 심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심의하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각 뭐 부서에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말에 대통령 승인 도장이 찍혀서 10월 1일부터 이제 집행이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이듬해 예산안을 이제 3월까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도 예산안은 뭐 바뀌는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내년에 1월에 취임을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그 기치가 반영된 예산안은 빨라야 내년 10월 1일부터 편성이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트럼프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빨리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은 마치 트럼프 취임하면 뭔가 그때부터 바뀔 거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랄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 내에서의 의견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공화당은 낮은 부채, 작은 정부를 이제 지향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뭐 시퀘스터, 그 미국의 부채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줄여가는 그 네. 프로그램도 공화당 주도하에 이제 그때 넘겼었는데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분이 뭐 미치 매코넬 이런 분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분명히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트럼프의 일기 예산안과 실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충돌은 충분히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뭐 FOMC 성명서 봐봐야 소용 없다며요. 요즘 트럼프의 트위터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서고 난 이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옐런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들? 옐런과 지금 서로 뭐 엄청 많이 싸웠었고 다음에 그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 통화 정책에도 끼어들어서 말이라도 하나 붙일 것 같아 보이고 난 그렇게 보이던데.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게 옐런 의장도 의장이지만은 이제 옐런 의장 임기가 2018년 2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2017년 말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해 되는데 그 전에도 걱정을 지금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는 게 그 지금 연준의 그 이사라는 자리가 두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가 자기 성향의 사람을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떠나가지고요 뭐 올려라 내려라 약간 올리지 마라 내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노이즈로 작용할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일부 좀 지금 걱정이 있는 그럼 것 아예 같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끼어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예전부터 보면은 또 민주당보다는 중앙은행에 약간 간섭을 조금 많이 하는 성향이 있었죠.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연준에 저는 약간 인상 깊은 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연설하는데 배파 비둘기파 안 가리고 나와서 다 제일 끝에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 예, 나름 이렇게 다 한 목소리씩 하는 게 그런 거를 미리 약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미국도 사실은 우리 서별권 회의 이런 것처럼 그 이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거기에 이제 연준 의장도 가는 거고. 뭐 그런 데서도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후보 정강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게 공화당은 이제 좀 간섭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디트를 하겠다, 감사를 할 수 있다. 네. 연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로 연준의 독립성에 직접적인 침해를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연준 의장의 가장 막강한 파워는 독립성인데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재정과 통화 정책의 그런 뭐 약간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에는 더 좋지 않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게 예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통화당국 예산이 아직 완전히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파생되는데 이런 만약에 정강 정책에 의해서 ODC 실행이 된다? 그러면 좀 여태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또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성격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헷갈리는 게 이 트럼프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옐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그게 옐런이 싫은 건지 옐런이 그동안 했던 게 싫은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정권을 잡았던 그 오바마 대통령 어떤 그 행정부를 비판한 건지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또 어떤 자리 가서는 나는 뭐 저금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low interest person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그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이 흔히 말하는 월가만 살찌웠다 이러는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인선되는 그 위원들을 보면은 다 월가 사람들을 대것도 포함했고 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몇 배나 올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금리가 무조건 싫어 무조건 내가 되기만 하면 뭐 금리 올릴 거야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는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인 비판을 했던 것 같고 사실 트럼프의 어떤 핵심적인 그 가치와 목표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상층으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게 이 트럼프의 보관이고 그러니까 공장 이전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러한 제조업의 부활과는 가파른 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해서 금리 인상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푸시를 할 거냐. 저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환시로 돌아가서 달러 강세 계속 가겠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강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나? 일단 중장기 흐름하고 단기 흐름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분수령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점도표가 좀 상향됐기 때문에 시기가 좀 이연될 뿐입니다. 제가 뭐 지속적으로 내년 3월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미달러 인덱스는 고점이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약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달러 강세가 필요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4월달에 미국 재무 보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감안하더라도 이후에는 만든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제조업단에서는 미달러 약세가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돌아가서 환율은 1분기까지 1, 2, 3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미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과 정반대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달러 약세 정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계속 그 강달러를 가지고 갔던 건 여태까지 가지고 갔던 건 결국은 수입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들이었었는데 네. 물론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낮은 인플레가 필요했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합의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트럼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신드롬인데요. 왜 신드롬이냐? 지금과는 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 태생 자체가 기업인이고 친시장화적이고 신시장적이죠.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에 대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도 뭐 15% 낮춘다고 하지만 결론을 떠나서 미국 기업들이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후에 수입 물가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매력의 저하라든지 분명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윤활하게 원활하게 시켜준다면 그들의 고용 창출 능력을 믿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 이런 부분을 고용의 창출이 더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정책을 필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조금 더 나쁜 생각일 수 있는데 음모론적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주고 개인들한테는 그래서 너네도 세금 깎아주잖아. 감세 개인들도 세금 깎아주고 일자리 늘라고 임금 더 주면 그래놓고서는 이제 약세로 가서 인플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플레 조세죠 이제 보면은 예. 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보면.
뭐, 예. 자, 그럼 N 어떻게 가요? N화 얼마까지 가요? 120 넘어요? 120엔 터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엔고를 보고 있습니다. 엔화는 엔고를?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달러 약세예요, N고예요? 달러 약세가 이퀄 엔고죠, 뭐. 아, 그러긴 한데.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어느 쪽이냐는 거지. 저는 일본의 엔화는 네. 엔화를 약세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대외적인 부분하고 내부적인 요인. 네. 내부적인 요인인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이미 구조개혁은 틀이 깨졌고 BOJ의 타겟 목표 2%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네. 아베노믹스의 원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달러 강세 갖고 지금 117엔까지 온 거고 네. 여차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120엔까지는 가겠지만 이전 125엔 고점이라든지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다고 보고요. 전고점을 뚫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거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다. 다시 보고 내려온다. 있겠고요. 그럼 어느 저기 그 예를 들면 1년 후에 얘는 어느 정도 레벨을 봐요? 아 저는 지속적으로 N은 100엔이 깨질 거라고 봅니다. 100엔 깨진 거로 본다. 굉장히 매파야 그쪽.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달러화가 강세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로화도 강세잖아요.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을 보면 1.05 정도거든요. 거의 이제 파 정도 수준까지. 예. 근데 최근에 이 엔화는 매우 가파른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유로화는 또 이렇게 달러 대비 그렇게 약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글쎄요, 지금 풀리지 유로가 제가 알기로는 유로가 지금 약세 압력이 높아져서 지금 거의 달러와 등가 페리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유로는 페리티가 된다고 봅니다. 1분기에. 그것도 깨질 건데. 거꾸로 갈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시그널 중에 하나. 그러니까 페리티가 장중이라든지 어떤 시점에서 한번 터치를 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유로화 강세를 보고 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왜냐하면 ECB가 전혀 다른 노선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쏠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화. 예, 원화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미달러와 강세 이면에는 원화 환율이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안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했던 게 엔화와 위안화인데요. 다들 뭐 85년도 플라자 합의는 아실 겁니다. 당시 보면 엔화 환율이 74년도에 근본위제도 포기하면서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었고요. 정확히 12년 후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엔화는 강세가 됐죠.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는 05년도에 변동 금리 환율 제도로 바뀝니다. 네. 정확히 12년 후인 2017년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플라자 합의가 비슷한 BHC 법안을 통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위안이 달러 대비 7.0을 깨지냐 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터치가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본다. 즉 7.0을 한번 터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안화는 강세. 그의 영향을 받아서 원화도 2분기부터는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1,300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상단 1210원 보고 있고요. 네. 1210원이 지난해 위안화 발작됐을 때 1200원 수준하고 올해 브렉시트 1200원 장중 그거보다는 높지만 전고점이었던 연초 1245원보다는 좀 낮은 그것까지 121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있다. 위안화는 어느 정도까지 봐요? 위안화는 7.0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7.0이 고점으로 보고요. 네. 예, 당분간은 이후에. 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저기가 위익 위안이 깨지냐 아니냐가 또 하나의 관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까지 갔다가 예. 그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고. 기간은 이제 올해라고 보면 올해 말고 내년까지. 내년까지요. 네. 그건 좀 가늠하기 좀 힘든데 제가 볼 때는 그냥 6 이한 밑으로 갈 것 같습니다. 6 밑으로. 예. 자 우리 금통이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자 금통이 어떻게 봤어요? 뭐 별로 볼 게 있었어요 오늘? 오늘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첫 번째는 뭐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성장률 전망치들이 다 낮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은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냐라는 뭐 질문이었죠. 근데 이제 한은의 답은 그러니까 거시 경제 측면 분명히 한은도 요번에 이제 그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고는 총재도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 안정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든지 뭐 최근에 이런 시장 변동성하고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좀 뉘앙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제 그 오늘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FOMC랑 금통이랑 같은 날 같은 거의 날, 처음 한 네. 것 같아요. 예, 하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었죠. 예, 되게 그러니까 피곤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 거기다 또 금리를 올리니까 뭐 또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자본 유출 우려인데 뭐 금리 유출이 없다고. 네, 금리 차가 모든 걸 그런 거 자본 유출을 다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거는 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처음에도 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사실 뭐 크게 뭐라고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가계부채라는 내관이 있는데 금리 급등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당국이 다 나서서 지금 진정하는데 뭐 한은도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더 나서겠다 뭐 그 정도가 오늘 뭐 거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 KDI가 우리 금리 결정 인하 결정을 할 때 보면 항상 KDI가 먼저 포문을 열더라고요. 이번에 포문 열었죠? 네, 영향 받아요, 근데? KDI 2.4 내놨죠? 네, 성장률로 보면은 내년도 2.7에서 2.4로 낮췄고 네. 물가도 1.7에서 1.3. 그래서 성장률하고 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네. 금리나 또 재정 확대, 뭐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아직은 좀 미지근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아주 뭐 극명하게 반영을 했을 텐데 일단 반영 뭐 안 했어요? 예, 지금 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예전 반응과 비교해 보면은 뭐 사실 뭐 거의 반응 안 한 정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역행하는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결국은 이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가계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계속 디펜스 논리를 깔아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우리 김용건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1분기 이후에 달러화가 이제 약세로 가는 게 혹시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전제되어야 되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게 보여야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일단은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어요? 뭐 룸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통화 정책의 또 척도 중에 하나인 그 GDP 갭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 우리는 마이너스 폭이 한은도 내년에 올해보다 마이너스 폭이 안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룸이 뭐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혼연구원 금리 인하하면 효과는 있어요? 채권 시장에 효과 있겠지. 말고 그 실물 경제. 실물 경제는 뭐 크지 않고요. 예.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뭐 가계부채 증대 우려가 가장 큰데 국내 금융 안정 리스크 요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은행들의 가상금리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이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이게 꼭 논리적으로 100% 연결고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논리가 시장에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잠재우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은 사실 이것보다는 환이 더 중요한데 환 경로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사실 명확하게 좀 찾기가 어렵기 우리는 때문에 거의 닫혀 있다고 봐야죠. 네, 좀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한계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하하면서 주요국들 중에 보면은 인하하면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어버렸죠 보면은. 그러니까 인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가상금리 이런 부분 안 했으면은 인하 효과가 훨씬 더 컸었겠죠. 근데 부작용이 날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해버리니까는 뭐 더 안 좋은 쪽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우리 금리 인상한다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못 할 텐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 본인의 희망사항을 예, 얘기하지 예, 말고 예. 내년에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어렵다. 예, 인하도 어렵지만 인상은 더 어렵다. 신한연구원 네, 저도 뭐 인상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전부 다 그런 똑같죠, 그거? 그렇죠. 김도원 연구원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이벤트 뭐 있어요? 연말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일 말고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네. 네, 이제 뭐 연말인데요. 네. 오늘도 화두가 인플레였으니까 다음 주는 인플레 지표 하나 중요하고 또 경제 이벤트로는 일본 BOJ 금정위가 좀 중요한데요. 네. 먼저 뭐 말씀 아까 하셨지만 미국의 코어 핏이 지금 1.7% 수준인데 이게 뭐 목표 2%를 뚫고 넘어갈지 아니면 기저효과를 얼마나 담보할지에 대해서 좀 판단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일본 금정위는 지금 엔화 환율이 워낙 급등하고 N1 재정 환율이 워낙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지금 살아날까 말까 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BOJ가 FOMC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또 공교롭게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액션을 한번 취했었거든요. 장기물을 사는. 네. 여러 가지 약간 꿈틀꿈틀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고 있는지 첫째. 둘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엔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결부해서 관심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무슨 지표 이런 건 지금 없는 상태죠? 뭐 무수히 많은데요. 미국 지표 뭐 소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나오기야 뭐 예.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